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밤이 지나갔죠. 선선한 밤 기운을 맞으며 한강공원에 나왔는데요. 예쁜 빛을 내며 시원하게 뻗어나오는 물줄기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에 한강 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혜 갚은 생쥐. 장난꾸러기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쥐는 숲속에서 놀고 있다가 잠자고 있는 사자를 발견했어요. 생쥐는 숲속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잠든 것을 보자 슬그머니 장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사자 가까이에 다가가서 꼬리를 살짝 만져보았어요. 그러나 잠든 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자 등 위로 쪼르르 올라가 보았지요. 그런데도 사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숲속의 왕이라더니 별것 아니잖아? 야호, 재미있다. 생쥐는 신이 나서 사자의 몸을 이리저리 기어 다녔습니다. 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던 생쥐는 저 콧수염을 한번 잡아 당겨볼까? 참 재밌겠는걸? 하고는 사자의 콧수염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 순간 사자가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버릇없이 구는 녀석이 도대체 누구냐? 생쥐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도망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바로 내 녀석이구나. 사자는 생쥐를 발견하자 한 입에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지요. 사자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생쥐는 사자의 발밑에 꿇어앉아 애처로운 모습으로 빌었어요. 도대체 너같이 조그만 녀석이 무슨 배짱으로 내 콧수염을 건드렸느냐? 사자가 물었어요. 저는 장난꾸러기 생쥐예요. 장난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만 사자님을 화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생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사자는 생쥐의 모습을 귀엽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용서하기로 하지.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사자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생쥐의 말에 사자는 좋아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사자는 실수로 공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숲속에 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덫은 튼튼한 밧줄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사자는 너무 슬퍼서
숲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생지가 달려왔어요. 사자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사자에게 인사를 하던 생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가 튼튼한 밧줄로 엮은 덫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생쥐는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뒤 수많은 친구 생쥐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지요. 자, 우리들이 이빨로 이 밧줄을 갉아내어 사자님을 구해드리자. 생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생쥐들이 한꺼번에 덫에 달려들어 밧줄을 갉아대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어 사자는 덫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생쥐야. 사자가 이렇게 말하자 생쥐가 귀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자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했을 때 사자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은혜를 갚았답니다. 아버지의 교훈. 옛날 어떤 농부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며 날마다 싸움질을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농부가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어느 날 농부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적에도 싸움을 일삼는 녀석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싸울까. 농부는 아들들이 싸우는 것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이 죽기 전에 한 가지 가르침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얘들아, 굵은 나뭇가지 10개를 가지고 모두 내 방으로 오너라. 농부는 아들들에게 일렀지요. 아들 3명이 나뭇가지 10개를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농부는 먼저 첫째 아들에게 일렀어요. 그 나뭇가지 10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아라. 첫째 아들은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뭇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둘째 아들에게도 셋째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시켜보았으나 역시 잘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씩 부러뜨려 보아라. 농부가 일렀지요. 그러자 아들들은 순식간에 10개의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두 부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농부가 천천히 말했어요. 얘들아, 세상 일도 바로 그와 같단다. 너희 삼형제가 힘을 합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지.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싸움하며 혼자서 잘난 체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의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약한 거란다. 앞으로는 절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거라. 농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농부가 세상 떠난 뒤에도 의좋은 형제로 지냈다고 합니다. 거짓 서약을 한 젊은이. 한 젊은이가 친구로부터 소중한 보석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동안
외국을 여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석을 안전하게 맡겨두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친구가 외국에 있는 동안 노름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보석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친구가 돌아와서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자 젊은이는 시치미를 딱 대고 말했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에게 보석을 맡겼다고? 난 보석 따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네. 친구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대신 모든 것을 그 친구의 양심에 맡기기로 하고 그렇다면 신전으로 오게. 신전에서 자네가 내 보석을 맡은 적이 없다고 서역할 수 있다면 나도 단념하겠네. 라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친구가 돌아가자 젊은이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전에 가서 거짓 서약을 했다가 신령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젊은이는 신전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집 앞에 신비로운 분위기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젊은이가 묻자 노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서약의 신이라네. 마침 먼 나라에서 거짓 서약을 한 녀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 녀석을 혼내주러 가는 길이지. 아, 그러세요?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야 나도 알 수가 없다네.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노인의 대답을 들은 젊은이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어요. 잘됐다. 서약의 신이 이 고장을 떠난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문제없다. 젊은이는 큰 소리를 치며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친구의 보석을 맡은 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젊은이는 힘차게 서약하고 다시 거리에 나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아까 만났던 그 노인이 서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젊은이는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했으나 곧 노인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거짓 서약을 하는 녀석은 가만둘 수가 없다.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지. 노인은 젊은이를 어디론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 외국에 거짓 서약을 한 녀석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지만 더 가까운 곳에 거짓 서약을 하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거짓 서약을 하는 녀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간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도둑 아들과 어머니.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의 연필을 한 자루 훔쳤습니다. 그것을 본 그 아이의 어머니는 대단치 않다는 듯 말했지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 다음에 그 아이는 털모자를 훔쳐왔습니다. 그 모자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잦아졌지요. 어른이 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는 물건을 훔치다 들켜서 경찰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갇힌 아들을 면회하러 가니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니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렸을 때 친구의 연필을 훔쳐온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잘했다고 하시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의 털모자를 훔쳐왔을 때 좋아하시지만 않았다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개미에게 물린 사나이. 배 한 척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가라앉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나이가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하느님도 참 너무하셨어. 그 배에 나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하다니 불공평하지 뭐야. 마침 사나이가 서 있는 곳에는 개미의 굴이 있었어요. 사나이의 발이 개미굴을 막고 있었으므로 많은 개미들이 그 발 주위에 모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그때 한 개미가 사나이의 발등을 물어버렸습니다. 따가워. 깜짝 놀란 사나이가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에이, 버릇없는 녀석들. 화가 난 사나이는 발로 개미들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죽었지요.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개미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방금 나쁜 사람이 하나뿐인데 많은 사람을 물에 빠뜨렸다고 하느님을 욕한 사람이 누구지? 자기 발을 문 개미는 하나뿐인데 왜 죄 없는 많은 개미들을 죽이는 거야? 귀한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했으나 아들들은 몹시 게을렀지요. 농부는 언제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밭을 매면서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이 포도밭을 가꿀까? 아마 아무도 김을 매지 않아 잡초가 그득하겠지. 농부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저 포도밭을 파보도록 해라. 그 밭 속에 귀한 보물을 숨겨두었단다. 얼마 뒤 농부가 세상을 떠나자 세 아들은 너도 나도 포도밭으로 가서 부지런히 땅을 팠습니다. 그러나 여름 내내 포도밭을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채,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구나. 아들들은 실망하여 말했지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포도 농사가 잘 되었어요. 아들들이 보물을 찾느라 포도밭을 깊게 파서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거두면서 농부의 아들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준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비둘기가 된 까마귀. 배가 고픈 까마귀가 비둘기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둘기장 안에서는 비둘기들이 맛있는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지요. 먹이 걱정이 없는 비둘기를 보자 까마귀는 자기 신세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먹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비둘기들은 저 안에서 날마다 놀기만 하면서 사람이 주는 모이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까마귀는 잔뜩 부러운 눈빛으로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내 몸에 밀가루를 바르면 저 녀석들이 눈치채지 못하겠지? 까마귀는 온몸을 밀가루로 하얗게 칠하고 비둘기장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비둘기들은 까마귀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모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모이를 먹고 난 까마귀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깍, 깍.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녀석은 비둘기가 아니잖아. 밀가루를 칠한 까마귀였어. 우리 모이를 훔쳐 먹으러 들어왔었나 봐. 깜짝 놀란 비둘기들이 달려들어 까마귀를 쪼아댔습니다. 비둘기장에서 쫓겨난 까마귀는 친구 까마귀들에게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까마귀들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왔지? 야, 하얀 까마귀는 없어. 쫓아버려. 밀가루를 칠한 까마귀는 자기는 진짜 까마귀니 자세히 보라고 애원했지만 친구들은 힘을 모아 흰 까마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양치기. 양치기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 녀석아, 쏙 꺼지지 못해? 양치기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나를 내쫓지 마세요. 나는 양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늑대는 얌전하게 말하고는 풀밭 한쪽 끝에서 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시 늑대가 나타났지요. 이 녀석, 오늘 또 나타났구나. 하지만 양들에게 손을 댔다가는 혼쭐이 날 줄 알아라. 양치기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양을 돌보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양을 해치지 않겠어요. 저는 양들이 귀여운걸요? 그날도 늑대는 하루 종일 풀밭 한쪽에 앉아서 양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자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늑대는 그날도 양들이 노는 풀밭에 나타났어요. 너는 참 이상한 녀석이구나. 도대체 왜 매일 여기에 나타나는 거냐? 양치기가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양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요. 양들은 순진해서 정말 귀엽거든요. 늑대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양치기는 늑대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하,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너만 나타나면 신경이 곤두세우곤 했지.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해서 양치기와 늑대는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양치기가 시내에 볼 일이 생겼는데 양을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자기가 시내에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늑대에게 양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지요. 어려울 건 없다.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 염려 마세요. 그동안 양을 돌보는 일을 눈여겨보아 뒀으니까요. 늑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요. 그러나 양치기가 시내로 내려가자 늑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내가 오늘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배고픔을 참아왔는지 모를 테지. 늑대는 양들을 모조리 잡아먹거나 죽였습니다. 얼마 뒤 시내에서 돌아온 양치기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지요. 정말 내가 정신이 나간 녀석이었지 뭐야.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양치기가 세상에 어디 있담. 눈병이 난 할머니. 어느 마을에 부자 할머니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시내에 있는 의사를 집으로 불러서 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요. 내 눈을 고쳐주신다면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리지요. 할머니는 의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치료를 하러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눈을 감고 있게 하고는 그동안 방 안에 있는 값진 물건을 하나씩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값진 물건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더는 훔칠 것이 없어지자 의사는 할머니의 치료를 모두 끝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치료비 주십시오. 그러나 할머니는 천만에요. 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의사는 화가 나서 재판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판사 앞에 나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나서 눈이 좋아지기는커녕 전보다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전에는 우리 집안에 있는 장식물들이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우의 용기.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모두들 무섭다는 것일까? 여우는 늘 그것이 궁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우연히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자가 온다. 친구들이 소리치며 달아나고 있을 때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조차 없었어요. 그 대신 꼼짝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자를 보았지요. 아, 사자다. 여우는 깜짝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맨 처음 사자를 보았을 때만큼 무섭지는 않았지요. 도대체 왜 사자만 보면 무섭다고 도망을 쳐야 하는 거야? 여우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 사자를 만났을 때 여우는 놀라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자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사자가 인자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오, 여우로군. 잘 있었나? 여우는 사자와 친해진 것이 몹시 기뻤어요. 쓸데없이 남의 말만 듣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것이랍니다. 아버지와 두 딸. 한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딸들을 시집 보내기로 생각했어요. 사윗감을 고르고 고른 끝에 큰딸은 채소를 기르는 농부에게 시집을 보내고 작은 딸은 도자기를 굽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혼자 남게 된 아버지는 마음이 쓸쓸해져서 딸네 집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큰딸네 집을 찾아갔지요. 어머나 아버지, 어서 오세요. 채소밭에서 일하던 큰딸이 반갑게 아버지를 맞았어요. 그래, 잘 있었니? 농사일은 잘 되어가고. 네, 아버지. 저희들이 부지런히 일해서인지 채소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 어서 말해보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이에요. 비가 충분히 내려야 채소들이 잘 자라니까요. 오, 그래. 비가 자주 내리도록 하느님께 빌어주마. 아버지가 말했어요. 큰딸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낸 아버지는 이번에는 작은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작은 딸도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동안 잘 있었느냐? 하는 일은 잘 되고. 아버지의 물음에 작은 딸이 명랑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한 가지 걱정이라니, 그게 무엇이냐? 이번에도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이 걱정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야 도자기가 잘 마르거든요. 작은 딸이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당황해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내 언니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더니 사람에게는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게로구나. 어리석은 구두쇠. 옛날에 돈을 쓸 줄 모르고 모을 줄만 아는 구두쇠 영감이 있었어요. 구두쇠 영감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금화로 바꾸어서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한 번씩 땅을 파서 돈을 확인한 뒤 다시 묻어두곤 했어요.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그 구두쇠 영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두쇠 영감이 땅을 파고 번쩍이는 금화 자루를 꺼내다가 다시 묻어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두쇠 영감이 사라진 뒤 젊은이는 돈을 몽땅 꺼내고 대신 자루 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구두쇠 영감은 변함없이 땅을 파고 돈을 꺼내 보았어요. 그런데 금화 자루에는 돌멩이만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지요. 아,
이게 어찌된 일이지? 돈이 없어진 것을 안 구두쇠 영감이 기절할 듯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떤 녀석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하룻밤 사이에 가로채 가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소리쳐도 돈을 찾을 길이 없자 구두쇠 영감은 절망하여 슬피 울었어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울고 있는 구두쇠 영감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그러자 구두쇠 영감이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분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구두쇠 영감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꺼내가고 돌멩이만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오. 구두쇠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그런 일이라면 그다지 슬퍼하실 일이 아닌 것 같군요. 그러자 구두쇠 영감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슬프지 않단 말이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없어졌는데.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감님께서 어차피 그 돈을 어디엔가 쓰실 것이 아니고 들여다보기만 하실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 금화든 돌멩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돈은 그것을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랍니다. 소금을 지고 가는 당나귀. 어느 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나귀 등에다 소금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금을 팔곤 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소금 장수는 당나귀 등에 소금을 싣고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웃 마을로 가려면 커다란 시내를 하나 건너야만 했지요. 그런데 시내를 건너던 당나귀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소금자루가 물에 젖어 소금이 몽땅 녹아버렸지요. 당나귀가 일어서서 보니 소금이 물에 녹아서 짐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야, 이것 봐라. 넘어진 덕분에 짐이 가볍게 되었으니 오늘은 고생 안 해도 되겠군. 당나귀는 속으로 기뻐하며 내일도 넘어져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소금을 지고 시내를 건너게 된 당나귀는 시내 가운데서 일부러 넘어졌지요. 그러자 소금자루는 또 가벼워졌어요. 당나귀의 속셈을 알아채린 소금장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오라, 이 녀석이 꾀를 부리는군. 어디 단단히 혼 좀 나보거라. 소금장수는 속으로 별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소금장수는 당나귀 등에다 소금 대신 솜을 한 뭉치 실었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시냇가에 이른 당나귀는 이번에도 시내 한가운데서 또 일부러 넘어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가벼워져 할 등짐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이 아니겠어요. 당나귀는 물에 젖어서 소금 자루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워진 솜자루를 등에 지고
헐떡거리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나귀는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비겁한 여우.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다. 이거 위험하게 됐는걸. 당나귀와 여우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잠시 쩔쩔맸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꽤 많은 여우는 곧 저 혼자 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당나귀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사자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여우는 당나귀를 꿰어서 함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사자님, 이제 저는 가도 되겠지요? 여우가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사자가 여우의 앞길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이놈아, 거기 섰지 못하겠느냐? 당나귀는 이미 도망갈 염려가 없어졌으니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사자의 말을 들은 여우가 펄쩍 뛰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사자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사자님을 위해서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렸는데 사자님은 저와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단 말인가요? 그러나 사자는 여우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녀석아, 나는 제 친구를 함정에 빠뜨리는 녀석과 한 약속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자와 가죽 냄새.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 바로 옆집에 가죽장이가 이사를 왔어요. 가죽장이는 여러 가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문지르고 다듬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장인의 집에서는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났답니다. 부자 영감은 그 냄새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가죽장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해 줄 수 없겠나. 그 대신 내가 은화 100립을 주겠네. 가죽장이는 갑자기 은화 100립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여 물었어요. 아니, 제게 그런 많은 돈을 주신다니 왜 그러십니까? 저 사실은 가죽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견디기가 힘들다네. 그 말을 들은 가죽장이는 옳지. 그렇다면 은화 100립이 아니라 은화 1000립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글쎄요. 저는 이사갈 마음이 없는데요. 가죽장이는 이렇게 부자의 청을 거절하였어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죽장이는 틀림없이 부자 영감이 다시 와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리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일주일이 다 지나도록 부자 영감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죽장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화 100립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고 이사를 할 걸 그랬어. 은화 100립이면 큰 돈인데. 가죽장이는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부자 영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으나 부자 영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죽장인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부자 영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로 왔는가? 부자 영감이 가죽장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영감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은화 100잎 때문에 왔습니다. 그걸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하지요. 그러나 부자 영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네. 이제는 자네가 이사를 가거나 말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거든. 처음에는 가죽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자꾸 맡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군. 가죽장이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은화 100잎을 얻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를 이긴 모기. 모기 한 마리가 사자의 눈앞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찮은 녀석이 귀찮게 구는구나. 한 번만 더 버릇없이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자가 말을 했지요.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흥, 어디 해보시지요. 나는 당신이 조금도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모기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이 녀석, 나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보이지 않느냐? 화가 난 사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채, 그따위 발톱과 이빨이 무슨 소용이람? 나의 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모기는 계속 사자의 약을 올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참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 싸움을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모기와 사자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졌으나 날아다니는 작은 모기에게는 그것이 별 소용없었지요. 모기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사자의 얼굴에 앉아 마구 침을 쏘아댔습니다. 사자는 모기에게 물린 곳이 가려워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기 얼굴을 마구 긁어댔어요. 사자의 얼굴은 그만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내가 졌어. 이제 그만하자. 마침내 사자는 모기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호호, 신난다. 사자를 이긴 모기는 자랑스러워서 날개를 퍼덕이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만 나무 사이에 처진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지요. 모기는 울면서 말했어요. 사자를 이긴 내가 거미줄에 걸려서 죽게 되다니. 게으름쟁이 당나귀. 몹시 게으른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주인은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였는데 정원에서 잘라낸 나뭇가지나 풀들을 당나귀에게 운반하게 했습니다. 당나귀는 그것을 운반하는 일이 귀찮아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느님, 저를 다른 주인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풀과 나뭇가지를 운반하는 일이 정말 싫답니다. 하느님이 당나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얼마 뒤에 당나귀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인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진흙을 구워서 만든 도자기를
당나귀 등에 싣고 시장에 내다 팔곤 했어요. 그런데 도자기는 풀이나 나뭇가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지기가 쉬워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는 다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를 다른 주인에게로 보내주세요. 지금의 주인은 무거운 도자기를 운반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하여 도자기를 깨는 날에는 나뭇가지로 때리기까지 한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당나귀는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번 주인은 가죽 공장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당나귀는 날마다 가죽을 운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죽은 도자기보다도 훨씬 더 무거웠지요. 게다가 주인은 성질이 몹시 사나운 사람이어서 조그만 게으름을 피우면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곤 했어요. 드디어 당나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맨 처음에 풀이나 나뭇가지를 운반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제 나는 여기서 뼈가 위도록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가죽까지 벗겨지게 되고 말 거야. 게으른 개구리의 최후. 큰 길가 물 웅덩이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좀 멀리 떨어진 연못에 살고 있는 친구 개구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봐, 자네도 우리 연못에 와서 살도록 하게. 여기보다 훨씬 넓고 살기 좋다네. 아, 그래? 그럼 그럴까? 물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온다면 언제라도 환영하겠네. 친구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지요. 그러나 물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멀리 떨어진 연못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물 웅덩이에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연못에 사는 친구 개구리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보게, 아무래도 여긴 위험한 것 같아. 사람과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말이야. 그러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우리 연못으로 가세. 아, 글쎄. 물 웅덩이 개구리가 또 망설였어요. 그게 귀찮아서 말이야. 물 웅덩이 개구리가 투덜거리자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물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지나가던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답니다. 양치기와 사냥. 양치기가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한참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냥들이 와서 양치기의 양과 함께 풀을 뜯어 먹기 시작했지요. 양치기의 양과 사냥들은 하루 종일 사이좋게 서로 섞여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날이 저물자 양치기는 풀밭에 있는 양들을 모아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양치기는 자기들의 양들뿐만 아니라 사냥까지도 모두 데리고 돌아와서 양 우리에 넣었어요. 오늘은 정말 횡재를 했지 뭐야. 기분이 좋아진 양치기는 자기 부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마침 비가 많이 내려서
양들을 풀밭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양치기는 양우리 안으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마른 풀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들에게는 마른 풀을 조금만 넣어주고 사냥들에게는 마른 풀을 듬뿍 넣어 주었지요. 양치기는 그렇게 해서 사냥들의 마음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대해주니 이제 저 사냥들은 나를 잘 따르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큰 재산을 저절로 얻게 되는 거라고. 양치기는 의기양양해져서 자기 부인에게 말했지요. 다음날 비가 개자 양치기는 양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풀밭에 나가자마자 사냥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녀석들이 도망을 가잖아. 은혜를 모르는 나쁜 녀석들아. 내가 그 많은 마른 풀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도망치는 거야. 깜짝 놀란 양치기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도망가던 사냥 한 마리가 양치기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돌봐주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길러온 자기 양들보다 금방 데려온 우리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언젠간 새 양이 오면 우리가 푸대접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욕심쟁이 개. 배가 고픈 개 한 마리가 이웃 마을의 잔치집에 갔다가 생선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개는 기뻐하면서 생선을 입에 물고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야, 신난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개는 생선을 입에 물고 개천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다리의 중간쯤 가던 개는 문득 다리 밑을 내려다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다리 밑에도 개 한 마리가 먹음직스러운 생선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물속에 있는 개의 생선이 자기 거보다 더 커 보였어요. 옳지, 저걸 빼앗아 먹어야겠다. 개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짖었지요. 그 바람에 개가 물고 있던 생선이 개울 속으로 첨벙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개울 속에 있는 개의 입에 물려있던 고기도 없어졌지요. 그제야 물속의 개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욕심부린 것을 부끄러워하였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햇볕이 뜨거운 여름 날이었습니다.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한가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밑에서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개미들을 보고 배짱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더운 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와 함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지 않겠니? 그러나 개미들은 여전히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미들은 바보인가 봐. 내가 즐거운 일을 권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야. 배짱이가 말을 했지요. 그때 개미 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자 배짱이는 깔깔 웃으며
개미들에게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아, 이 찌는탄 여름에 겨울을 걱정하다니. 정말 미련한 일이야. 마침내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개미들은 여름에 준비해둔 많은 먹이 덕분에 따뜻한 집안에서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배짱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배짱이는 덜덜 떨면서 개미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집안에서 개미가 물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얻으러 왔습니다. 배짱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문을 열어본 개미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배짱이님 아니세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지요? 요즘은 시원한 그늘에 앉아 노래를 하시지 않나 보죠. 배짱이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 개미들이 일할 때 놀지 않고 함께 일을 했으면 지금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